녹화가 되고 있겠죠, 설마? 네, 지금 녹화가 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핵심만 말씀드리면 좀 제가 좀 길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결국 LLM의, 최근 LLM 있기까지의 기술 중에 어텐션이라는 기술 외에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이 또 들어가는데 결국 이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은 사전학습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인코더와 디코더라고 하는 각각의 인코더는 입력층이 되겠고요. 디코더는 출력층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코더는 기존에 우리가 인코더는 결국은 AI가 질문이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이라든지 그 전에 뭐 학습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첨부하는 뭐 레그 같은 그런 문서를 만약에 첨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첨부해서 예를 들면 실업률에 대한 원인을 찾아줘라고 한다면 AI는 그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100페이지짜리 내용을, 첨부한 내용을. 이제 이게 레그죠. 그러면 만약에 구성이 앞에 네 개 챕터가 있고 앞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소개, 2챕터는 고용률, 3챕터는 실업률, 4챕터는 교육률이라고 돼 있다면 이 각각의 챕터 중에 필요한 챕터만 얘가 학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방향으로 필요한 문맥을 빠르게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 4번 필요 없고 2번, 3번 챕터를 얘가 학습하면서 단어들을 빠르게 쪼갠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문맥을 파악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출력을 할 때에는 단방향으로 생성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까 여기 그 셀프 어텐션 예를 들 때, 잠깐만요. 이번 짧게만 터치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셀프 어텐션 멀티헤드 어텐션 얘기를 들 때, 예, 예시였죠. 그래서 제가 보시면, 자, 요 문장이 지금 복문이에요. 두 개의 문장이 이어진 거고, 자, 만약에 여기서 친절한 사람이 누구야? 그분이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아까 대상이 명사와 서술어를 쪼개자면 박사님이 있고 교수님이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박사님 친절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예, 여기서 그분은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거는 기존에는 예를 들면 단어의 의미만을 파악했는데 이제 헤드라는 거 하는 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돋보기 같은 거예요. 돋보기 안경. 그러니까 안경을 하나만 끼는 게 아니라 안경을 여러 개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단어 의미만 파악하는 안경, 또 다른 하나는 예를 들면 문장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는 안경, 뭐 세 번째 안경은 예를 들면 뭐 의도나 감정을 파악하는 안경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각각의 요 멀티 헤드 그러니까 여러 개의 분석하는 장치를 이용해서 이 지시어를 추적한다. 의미적인 유사성을 분석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 내용만 있게 되면 문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앞에 박사님이 교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친절하셨다 앞에 사실은 주요 정보에 대한 맥락이 있더라면 조금 더 좀 적절한 설명이 되었을 텐데 제가 좀 짧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잘 지적해 주는 거 보니까 또 관심 있게 잘 들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실 수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뭐 취업을 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저야말로 뭐 권력자도 아니고 설사 대통령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측근을 막 취업시켜줄 수는 없는데 다만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작은 역량이 있다면 이 역량을 좀 키워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거 정도는 의 역할밖에 안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복습해서 얘기를 하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자, 인코더는 핵심은 양방향에 대한 독해입니다. 이거 꼭 별표해 주세요. 키워드로 공부하시는 게 이 수업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코더, 즉
AI가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AI가 제가 질문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도 이해하고, 제가 첨부한 문서의 내용도 이해해야 되는데, 자, 얘는 양방향으로 이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 AI가 사람의 말을 알면 너무 좋을 텐데, AI는 사람의 내용을 잘 파악해서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이때 우리는 앞뒤 문맥을 동시에 고려하더라. 양방향이라는 것을. 예,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뭐 나는 박사님을 만났고 박사님은 교수님을 만났고 그분은 친절하셨다. 교수님은 잘생겼다.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교수님은 젊었다. 뭐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이 있다면 제가 만약에 뭐 질문이 교수님은 왜 친절하셨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하나의 문장만 보는 게 아니라 앞뒤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친절했다. 뭐냐. 친절할 뿐만 아니라 잘생기고 젊었기 때문에 나는 더 호감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의 앞뒤 내용을 동시에 참고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전까지 알렌에는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봤었습니다. 이게 순차적인 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겁니다. 자, 디코더라고 하는 두 번째 건축 장치는 보시면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쓰는 얘는 라이팅, 즉 출력하는 글로 출력하는 기술을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LLM에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LLM이 사람의 지시를 기똥차게 잘 알아듣고 정말 사람이 쓴 것처럼 아주 좋은 내용의 결과물을 내오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사람처럼 느끼고 열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코더는 글로 출력하는 기술인데 이때는 단방향입니다. 한 방향이 아니라 단방향입니다. 즉, 순차적으로 글을 써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디코더는 쌍방향이다라고 하면 쌍방향이 아닌 거예요. 단방향인 겁니다. 얘가 쓸 때는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마스크를 쓴다라는 표현은 마스킹, 차폐라고 하는데요. 어떤 특정 글씨를 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게 지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입니다를 만약에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지금 AI는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를 얘네들이 쓰는 기계어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것처럼. 그때 보시면 첫 번째 I am을 나는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M이 이제 뭐뭐입니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I am, 나는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해 놓고 XX로 가려놓는 거예요. 뒤에 뭐가 오면 좋을지. 그러면 얘는 I am이니까 나는 뭐뭐이다니까 뒤에 올, 어, 그 목적어라고 표현할까요? 목적어가, 어쨌든 사람에 대한 신분이나 나는 뭐뭐이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뭐 티처, 뭐 선생님이거나 뭐 그런 식의 의미를 산출을 하지. 예를 들면 I am 뭐가 있을까요? 뭐 drinking, 뭐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건 마신다니까 사실은 맞지가 않죠, 여기에. 그런 식으로 하나씩 가려가지고, 그 정확한 여기 들어갈 만한 단어들을 확률을 예측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차적인 생성이 필요한 겁니다. 이미 생성한 단어에서 그 다음에 올 단어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는 거니까요. 아까 예시를 들었던 제가 만약에 그 대한민국 고용 지표에 대한 보고서를 던져놓고 AI한테 아까 똑같은 예시를 들자면 한국의 실업률은 2026년 기준 몇 퍼센트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AI는 이제 그 내용들을 빠르게 첨부된 문서에서 빠르게 찾은 다음에 사람처럼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2026년 대한민국 실업률은 하고 XX로 남겨놓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확률을 내가 사전 학습했던 데이터에서 빠르게 하나씩 대입해 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시를 하고 순차적으로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트랜스포머에는 핵심 기술은 지금 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핵심 기술은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확대해 드리면 트랜스포머의 핵심 기술은 여기 보시는 어떤 얘가 이제 내용을 입력된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도 잘 이해하고 이미 학습된 데이터를 잘 이해하기 위한 인코더와 그것을 글로 잘 표현하기 위한 작성하기 위한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보시면 요런 것들 있죠. 화살표. 잠깐 이거 뭐가 안 이렇게 마우스로 안 되네. 요 글씨 표시로 그냥 연필 표시로 볼게요. 이게 크기가 조절이 안 돼서. 보시면 요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넘어가는 것들. 예, 요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가볍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역할이냐면 고속도로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 학습된 데이터 자체에 그 양이 많아지면 사실은 그 얘네가 예를 들면 고용 보고서가 100페이지예요. 100페이지짜리 내용을 얘가 이해해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100페이지짜리 내용을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사실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AI는 이걸 처리하려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앞에 정보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울기 소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울기 소실을 없애기 위해서 지름길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어떤 뭐 배달원이 정문을 들어와서 음식을 신고하고 예를 들면 그 지침에 따라서 뭐 100층까지 배달을 한다 치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음식이 그 사이에 다 식어버려요. 빨리 배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름길을 통해서 들어가서 음식을 빠르게 배달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바로 100층까지 가는. 1층, 2층, 3층 다 서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1층부터 100층까지 한꺼번에 가는 요 지름길. 한 번에 다른 레이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샥 보내주는 요 지름길이 바로 어, 소위 이제 잔차 연결이라고 합니다. 예, 이거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름길이 왜 필요하냐? 자, 오리지널 정보가 직접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자,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실업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아까 100페이지짜리 실업 보고서예요. 보고서인데 아까 뭐 대한민국에 대한 소개, 챕터 1은 이건 사실 필요 없는 거죠, 아예. 챕터 4는 뭐 교육열에 대해서 나왔어요. 얘도 필요 없는 거죠. 실업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챕터 2는 고용률이었고 고용률에 대한 내용이고 챕터 3는 예를 들면 실업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실 주요 정보는 2번하고 3번에 들어가 있잖아요, 챕터가.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만약에 어, 뭐 실업률에 대해서 복잡한 질문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2026년 3월 기준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은 몇 퍼센트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냥. 이 질문은 어떤 복잡한 사고를 요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빠르게 이 지금 챕터 2와 챕터 3을 빨리 찾아서 AI는 이 중에서 2023년 3월의 고용 지표에 대해서 그냥 표시를 해주면 돼요. 2026년 3월의 고용 지표는 몇 퍼센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 문장에 대한 정보를 빨리 찾아서 그냥 그러니까 다른 연산 없이 바르게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I는 출력이라는 거를 그대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던 디코더라는 작업을 한번 거치면서 새롭게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텍스트에 나오는 그대로 그 문장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책에는 2026년 3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5%입니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얘는 그거를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2025년보다 2025년을 지나서 2026년이 되었을 때 실업률은 3%였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문장인 거죠, 사실은. 그 맥락은 비슷하지만 똑같지만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빨리 찾아서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정보를. 예, 고를 때 쓰는 게 잔차 연결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잔차 연결을 하는 이유는 정보 송실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딥러닝에서 여러 층을 거치게 되면, 잠깐만요. 앞에 우리가 보셨던, 여기 없구나. 여기 있구나. 이 보셨던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 기울기 소실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층을 다 거치는 게 아니라 한두 개의 정보만을 그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정보 소실이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보의 신선도도 유지되죠. 사실 제가 만약에 알고 싶은 게 2026년 3월 기준 실업률이라면 그거는 그냥 객관적인 팩터니까 뭐 창작할 필요 없이 그 내용 그대로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위치 인코딩입니다. 자, 위치 인코딩은 뭐냐 하면 트랜스포머에는 조금 약점이 하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기술에는 자, 트랜스포머는 다시 얘기하자면 입력층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층이 있는 거예요. 층이라기보다 출력 구조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구조가 있고 입력 구조에서는 이해를 하는 거고 얘가 AI가 출력 구조에서는 표현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이와 같은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트랜스포머의 기술 중에 하나가 어텐션인데 어텐션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순차적으로 정보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문장이 있을 때 핵심 단어를 빨리 찾는 거예요. 핵심 단어를 빨리 찾는 건데 문제는 얘네가 아까 병렬 처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병렬 처리. 그러니까 어, 처리하는 요즘에는 어텐션이 하나가 아니라 동시에 예를 들면 뭐 문장의 구조를 빠르게 살펴보는 어텐션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의미를 빨리 살펴보는 어텐션이 있을 거고, 아니면 감정 부분, 의도나 감정을 빨리 살펴보는 어텐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동시에 챕터도 그리고 2챕터가 있고 3챕터가 있을 겁니다. 아까 이거 보셨던 만약에 요 실업률에 대한 보고서라면 지금 빠르게 얘는 챕터 2의 고용률과 챕터 3의 실업률을 빠르게 동시에 얘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텐션에서는 핵심적인 거를.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단어의 구문 구조, 소위 이제 순서에 대한 정보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나는 밥을 먹었다. 자, 이게 순차적으로 보면 이 문장이 맞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죠. 근데 예를 들면 밥을 먹었다. 나는 이라고 문장을 산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거의 의미적으로는 단어를 쪼개서 이게 집중을 살펴보면 나는 밥을 먹었다나 밥을 먹었다 나는은 의미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단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배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즉 한마디로 구문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서 이렇게 산출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말에서는 주어가 먼저 오고 목적어가 오고 소수어가 와야 되는데 지금 잘못 사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순서 정보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트랜스포머 AI는 이걸 똑같이 인식합니다. 의미적으로는 동일하니까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나는 밥을 먹었다랑 밥을 먹었다 나는 이 문장을 똑같은 문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똑같지 않죠, 사실은. 잘못하면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 위치 인코딩이라는 걸 씁니다. 즉 위치를 달아주는 거예요. 인코딩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단어들이나 뭐 문장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AI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빠르게 쪼개서 핵심 단어를 찾을 수 있는데 얘가 순서는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 순서에 대한 위치, 번호표를 달아주는 겁니다. 위치 인코딩은 쉽게 얘기하면 번호표를 달아주는 거예요. 여기 있죠. 단어에 번호표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우리가 생성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뭐 디코딩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밥을 먹었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LLM한테 물어봤는데 걔가 뒤죽박죽 섞인 구문 구조를 우리가 산출한다면 그 LLM은 사람같이 생성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같이 생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치 번호표라는 걸 달아줘서 고유한 위치 정보를 생성하게 하는 겁니다.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치를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LLM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벡터로 바꿔서
이 벡터의 위치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각도를 잽니다. 수학적으로는. 얘는 우리가 그 언어 자체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AI는 수학의 배열인 벡터로 바꿔서 위치에 대해서 가까운 위치, 먼 위치를 각도로 재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좌표의 순서를 달아주기 때문에 얘가 우리가 산출할 때에도 순차적으로 구문 구조에 따라서 산출하게 됩니다. 즉 올바른 문법을 산출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첫 번째 다시 이제 좀 돌아가서 우리가 오늘 하셔야 될 내용 중에 이제 지워졌네요. 요거를 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하셔야 될 게 1번, 2번, 3번. 1번을 이제 지금 다 보신 거예요. 예. 아마 너무 힘드셨고 또 여러분들 잘 또 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 수업은 여러분들 좀 복습을 제가 뭐 과제를 내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가셔서 복습해 보셔야 머릿속에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체로 제가 한 내용들은 처음 듣는 내용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복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녹화를 해서 이걸 또 자료실에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LLM에. 자, 이제 두 번째, 사전학습과 미세 조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지금 LLM이 많이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매번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해서 넣어야 될 게 아니라 이미 학습된 데이터를 넣기 때문입니다. 자, 학습된 데이터를 넣는다는 거는 예를 들면 제가 뭐가 있을까요? 뭐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는 한기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는 단어를 매번 데이터를 수집해서 뭐 한기대와 관련된 어떤 질문을 AI한테 한다면 매번 데이터를 수집해서 AI를 구축할 때마다 한기대를 정의해 줘야 돼요. 한기대는 뭐 이 뭐 대학이고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고유명사입니다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한번 사전 학습이 되어 있다면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한기대가 이거 학교구나, 대학교구나 이거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대학이구나. 한기대는 정부에서 설립한 교육부 대학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 대학이구나. 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학교구나를 이미 학습을 한 데이터라면 얘한테 한기대를 굳이 설명을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전학습이라는 게 LLM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기존에는 AI를 학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얘한테 X를 투입했을 때 얘가 Y라고 하는 출력물을 얻게 하는 하나의 인간을 보조하는 장치를 만들자 한 게 AI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도 사전학습은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지금 LLM이라는 건 라지, 즉 대규모, 랭귀지, 언어, 모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대규모는 뭐 여러분 잘 아실 테고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사람처럼 이해하고 표현하는 모델을 얘기해요. 표현하는 아키텍처를 얘기해요. 아키텍처라는 건 그냥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학적인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언어를 쓰느냐? 우리가 매번 다른 언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매번 다른 언어를 새롭게 리셋해서 매번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거 말 사용할 때마다 그걸 쓰지 않아요. 우리는 머릿속에 한번 학습하면 그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또 활용해서 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수업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내용들을 한번 학습한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요. 예. 한마디로 사전 학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다음부터는 제가 LLM이라는 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길게 풀어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서 쉽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레이블이라는 건 답이거든요. 답 없이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이유는 이미 이런 개념에 대해서 AI가 스스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매번 새롭게 학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러한
사전 학습에는 소위 자기지도 학습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최근 이제 AI의 피지컬 AI도 마찬가지고요. 로봇 같은 기술에도 자기지도 학습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줘서 거기에 가장 합리적인 답을 찾아가게 하는 방식이 자기지도 학습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학습할 때에는 자기지도 학습으로 학습하는 게 예,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전 학습이라는 거는 매번 데이터를 학습시킬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엄청난 반대한 양의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런 언어에 대한 체계를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시켜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언어 패턴을 이미 습득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 매번 새로운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킬 게 아니라 소위 사람처럼 똑똑한 AI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같은 예, 패턴을 다 학습한 예, 이게 사전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은 이러한데 뒤에서 좀 쉽게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제가 만약에 어떤 뭐 고용에 대한 답을 해주는 AI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매번 고용에 대한 질문할 때마다 데이터를 학습시킬 게 아니라 고용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위키피디아 같은 백과사전을 한 번에 학습을 시켜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고용이란 용어가 나오면 얘는 이미 아주 방대한 양의 사전을 이미 학습해 있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얘는 사람처럼 어,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책을 학습시킨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면 정부 보고서를 다 학습했어요. 정부 보고서를. 예. 최근 20년간 정부 보고서를 다 학습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고용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더라도 매번 새롭게 정부 보고서를 학습시킬 필요가 없죠. 얘는 이미 학습이 돼 있으니까. 심지어 웹페이지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어,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엄청나게 방대하죠. 자, 그러면 웹페이지에는 뭐 블로그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죠? 뉴스라든지. 이런 내용도 학습을 시킵니다. 고용률에 대한.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청년들이 블로그에서 아우, 젠장 못 살겠다. 뭐 이런 내용까지 다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지금 청년들이 어렵구나까지 학습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위키피디아는 사전이잖아요. 사전적인 정의를 얘가 이해하고 책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고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보고서는 객관적인 거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웹페이지의 블로그를 통해서 주관적인 사람들의 어, 주관적인 사실까지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거는 개인의 사실인 거죠. 나 오늘 실직해서 뭐 이런 내용들 이거를 학습한다면 얘는 정말 사람처럼 객관적인 내용과 주관적인 내용을 같이 섞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학습이라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얘한테 줘가지고 얘가 정말 똑똑한 AI로 만들어 놓고 나서 얘를 활용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전학습인데 그 똑똑한 AI를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전학습은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벌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LLM이라고 하는 지금 챗GPT 같은 거예요. LLM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NLP, Natural Language Process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라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자연어 처리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컴퓨터와 사람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기술을 만들었었어요. 사람은 랭귀지를 쓰고 컴퓨터는 어셈블러 랭귀지라고 해서 기계어를 쓰죠. 아까 0과 1의 그런 벡터 형태로 씁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매번 학습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언어와 예를 들면 한국어 사전이죠. 한국어 사전과
기계어에 뭐 0부터 1까지의 나열이 있다면 이 한국어 사전 예를 들면 10만 개 어휘가 있으면 이 10만 개 어휘를 벡터로 다 바꿔서 이 사전을 이 하나의 한국어 사전을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하는 게 벌트라고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사실 벌트는 이 사전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만든 하나의 아키텍처긴 한데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그냥 개념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학습의 개념 중에 하나는 차폐를 이용하는 거예요. MLM이라고 합니다. 이거 개념은 좀 알아두세요. 자, Masked Language 모델이라고 합니다. 차폐. 자, 혹시 제 수업만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엘랩에서 GPT한테 저기 AI한테 물어보시면 얘가 조금 더 쉽게 알려주실 겁니다. 자, MLM은 뭐냐면 masked, 그러니까 가려져 있는. 자, 차폐라고 하는 건 가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 문장의 일부를 가리고 어떤 단어를 예측하는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온 거예요. 대규모 학습을.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자기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답을 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면, 자, 대한민국의, 민국의 실업에 대한 땡땡률은 5%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 지금 이 XX라고 가려두면 이 단어를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라고 학습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인간이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얘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건데 AI가 자 보세요. 땡땡률이라는 건 뭐 고용률, 무슨 율, 뭐 백분율, 뭐 여러 가지 율자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단어가. 근데 실업이라는 단서를 줬죠, 얘가. 그 얘는 이미 사전을 학습했어요. 실업에 대한. 앞으로 돌아가면 위키피디아나 책이나 웹페이지를 통해서 사람처럼 실업이라는 단어를 학습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땡땡률이라는 거는 실업에 대한 실업률이 되겠죠. 얘가 이걸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스스로 답을 찾아서 자기주도 학습. 그래서 그다음부터 실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뭐율이라고 얘기할 땐 실업률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어를 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얘가. 예, 무작위로 가려서. 소위 패턴을 얘가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실업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 다음 땡땡률이라고 하는 뭐가 붙는 단어에서는 실업률이라는 걸 쓰는구나. 이 패턴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오는구나. 근데 보세요. 어떤 문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실업에 대한 실업률이 아니라 실업에 대한 고용률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잖아요. 있기는 있잖아요. 다만 확률적으로 실업률이 한 80%라는 80%를 쓰이고 고용률은 한 20%를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 만약 그렇다면 예, 고용률이라는 단어도 이 패턴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얘가. 자, 아까 이 예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사전 학습의 방법인데, 그러니까 매번 단어를 매번 학습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학습하는 거예요, 얘가. 나는 땡땡을 먹었다 해서 땡땡에 대한 후보는 밥도 있고요, 사과도 있고요, 책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많이 썼던 거는 밥이었었어요. 그 밥은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 먹잖아요. 근데 사과 먹는 사람 적다고 가정하면, 자, 그러면 얘는, 나는 다음에, 목적으로 올 명사는 밥이구나, 라는 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정말 땡땡이었다라고 하면, 이 땡땡이었다에 들어갈 단어도 맛있었다, 배불렀다, 싫었다 중에서, 맛있었다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것은 이거였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학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인간이 쓰는 패턴을 학습한 거니까 인간처럼 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데이터들이 뒤에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편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데이터는 항상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쓰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편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전학습의 기술은 정리하자면 이 MLM은 어떤 특정 부분을 가리고 나서 그 부분에 들어갈 단어들을 선택하는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NSP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장을 예측, 프리딕션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떤 문장들은 두 개의 문장이 연속해서 왔을 때
서로 관련이 있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문장들은 관련이 없겠죠. 그러면 관련이 있는 문장을 학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장 A는 오늘 날씨가 좋다.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은 그래서 공원에 갔다. 라는 문장은 연속된 문장인데 의미가 있죠. 관련이 있죠. 자, 이런 문장은 AI가 학습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좋다. 그 다음 문장이 컴퓨터는 0과 1로 동작한다. 라고 하면 이 두 개의 문장은 관련이 전혀 없죠. 맥락상 관련이 없죠. 그건 얘는 학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학습된 이런 패턴을 계속 학습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얘가 이제 산출하는 문장 중에 오늘 날씨가 좋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어디 어디 갔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가 뭐 소설을 쓰던 뭘 하던 산출하게 되는 거예요. 디코더에서.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참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열심히 잘 따라와줘서 고마워요. 예. 자, 이제 뒷부분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트랜스포머는 인코더와 이 제 질문이나 아니면 학습되어 있는 첨부하는 문서라든지 학습된 데이터를 이해하는 인코더와 그것을 사람처럼 문장으로 산출해내는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학습이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고 사전학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매번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처럼 산출을 하는 겁니다. 자, 그 기술로는 MLM이라고 해서 특정 부분의 단어를 가려서 그 단어에 올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과 NSP라고 해서 그 다음 이어질 문장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학습해서 관련 있는 패턴만 학습하는 NSP를 이용한다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핵심적인 내용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 사전학습이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인데 그렇다면 이 사전학습은 데이터가 학습이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GPT-1이 등장했을 때는 이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학습된 이런 패턴, 학습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자, 이게 한 1억 개 정도였는데 그래서 수준이 좀 적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한 1억 개 정도 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자라서 영어 단어를 15억 개를 안다. 좀 더 자라서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1750억 개를 안다라고 하면 1750억 개를 알면 정말 외국인들하고 더 소통이 훨씬 잘 될 거 아니에요. 1억 개를 아는 것보다. 자, 이처럼 처음에는 간단한 문장 생성만 가능했고 제한적인 문면만 가능했었는데 학습 파라미터, 소위 학습된 패턴, 소위 더 쉽게 얘기하면 학습량이 되겠습니다. 학습량, 그러니까 데이터가 되겠죠. 이거를 많이 학습을 시켰더니, 그러니까 소위 이런 패턴을 학습시킨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다 다음에, 그래서 공원에 갔다. 이게 관련이 있다. 이 문장은 관련 있는 문장이야. 라고 이렇게 하나씩 학습을 시킨 거예요. 이게 양이 많아지면 더 똑똑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15개 정도 학습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중학생 정도의 수준의 글쓰기 능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좀 짧은 문서도 가능해요. 요약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열광했던 GPT-3 시대에 오면 자그마치 학습된 데이터의 양이 1750억 파라미터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고등학생 수준의 글쓰기 능력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PT-3 때부터는 떤 요약된 과제를 주고 AI한테 글을 좀 써보라고 하면 얘가 숙제도 그럴싸하게 해오잖아요. 그래서 숙제 시키면 AI가 해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AI 대본도 읽으시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아져요. 이게 거의 뭐 몇 천억의 조 단위로 넘어가는데 GPT-4로 넘으면서 무조건 크면 똑똑해지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패턴이라는 게 좋은 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나쁜 패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패턴, 편향된 패턴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되면 오히려 AI가 엉뚱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건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무조건 학습량만 늘어났더니 얘가 보면, 암기는 잘해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패턴에 대해서 반복은 잘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사람들이 LLM을 주로 쓰는 이유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제를 제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처럼 검색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고용률에 대한 문서를 주고 고용률을 찾아줘가 아니라 왜 이렇게 고용률이 떨어졌을까?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그 문서에는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AI는 이걸 추론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소위 이런 추론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추론 때문에 AI를 쓰잖아요. 과제를 해줘라는 게 핵심이지 과제에 대한 뭘 찾아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파라미터, 패턴만 학습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패턴, 즉 사람이 산출해낸 어떤 그런 문장 외에 다른 새로운 문장이 필요한 거예요. 소위 한마디로 추론 능력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철학적인 질문에 답도 해야 되고요. 논리적인 추론도 해야 되고 창의적인 응답도 생성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단순히 파라미터를 늘려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1,000억 개 파라미터가 넘어가는 순간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AI가 좀 암기되어 있는 내용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창작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 수가 늘어나니까. 근데 지금은 좀 얘기가 달라요. 지금은 파라미터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AI가 약간 쓸데없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없는 내용을 막 창작해서 만드는 할루시네이션을 보이기도 하니까 요즘에는 쓸데없는 정보를 줄여주는 이것을 우리가 언러닝 기술이라고 하는데 정말 최근 기술이거든요. 2025년 말부터 만들어진 기술인데 불필요한 이제 이 메모리를 망각하는 기술도 요즘 쓰고는 있습니다. 뭐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AI는 사람의 말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이 후반부 말씀드리고 40분 전에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거는 파인 튜닝이에요. 이건 좀 개념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파인 튜닝은 다른 말로 미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미세 조정이라는 건 튜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음악 같은 거 이렇게 음색이나 뭐 음질 같은 거 여러분들 이퀄라이저라고 해서 막 조절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비트를 좀 더 이렇게 증폭시킨다든지 멜로디를 증폭시킨다든지 하는 소위 튜닝을 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를 좀 더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의 머플러를 튜닝하기도 합니다. 그럼 소리가 부엉부엉 이렇게 나죠. 이런 것들. 우리는 튜닝은 사실 개조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자, 이거는 전문 용어로 미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파인은 미세, 아주 조금씩 조절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앞서 보셨던 자, 사전 학습된 LLM을 자, 사전 학습이라는 건 지금 뭐 온갖 뉴스부터 시작해서 뭐 법률 사전부터 시작해서 온갖 데이터 블로그까지 다 학습한 거잖아요. 이 사전 학습된 LLM은 자, 범용 LLM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 지식에 다 특성화된 LLM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도메인,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최적화된, 특정 분야에 최적화된 AI로 훈련시키는 걸 우리는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파인 튜닝을 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프롬프트 튜닝을 한 거죠. 다른 수업에서. 야, 그래도 그런 수업을 하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프롬프트를 잘 하게 하는 방법, 소위 우리가 이 저기 뭐냐 페르소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역할을 주는 거예요. AI한테, LLM한테 역할을 줘서 프롬프트를 계속 학습을 시켜서 예를 들면 AI가 감정도 잘 인식하게 하고 상금 같으면 감정 인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나 외로워 이렇게 얘기하면 AI가 그래 인간은 모두 외로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준다면 이거는 감정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프롬프트 튜닝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다른 수업에서 배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그런데 프롬프트가 아니라 AI 자체의
학습 방법을 좀 더 전문화시켜서 좀 더 전문화된 AI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장르에 대해서 집중 훈련을 하고요. 미세 조정이란 거 지금 요거 알아두십시오. 자, 사전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장르에만 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담 AI를 만드는 거죠. 고용 AI를 만드는 거죠.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AI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의료 용어를 더 잘 아는 거예요. 고용에서는 고용에 대한 용어나 고용에 대한 맥락을 더 잘 이해하는 거예요. 상담은 마찬가지로 상담에 대한 걸 다 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리에 대한 AI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범용으로 다 예를 들면 위로 좀 올려볼게요. 1,000억 개의 데이터를 학습시킨다고 했을 때 1,000억 개를 모든 분야의 데이터를 학습시킬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 500개만 학습시키는데 만약에 고용에 대한 전 세계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했다. 그럼 500억 개로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 모든 고용 데이터를 학습하려면 1,000억 개로는 범용 AI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것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주고 파는 겁니다. 예, 다른 건 다 포기하고 고용만 엄청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적은 데이터 수로 계속 훈련을 시켜서 도메인 특화, 그러니까 상담이나 고용이나 의료나 등등등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파인 튜닝은 LLM이 나오고 나서 한 2004년, 2024년부터 많이 사용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어떤 친구들 보니까 뭐 무슨 특정 AI 서비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유튜브 동영상을 잘 요약해주는 뭐 LLM 서비스 이런 것들을 구독하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게 지금 파인 튜닝 된 AI 서비스인 거죠. 예, 번역을 잘하는 AI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다.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데이터로 높은 성능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효율적으로 전문적인 답변이 가능한 거죠. 전문적인 처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RLHF,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이라고 하는 요거를 씁니다. 용어 알아두십시오. 중요합니다. 제가 별표 치는 거는 이번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시험에서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지금 AI는요, 생각해 보세요. AI가 산출한 답이 여러분들 맞다, 틀리다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틀리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좀 눈을 맞추면서 좀 대화를 할게요. 아니,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여러분들 앞에 걸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도 돌아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자, 예를 들면, 그, 레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거는 강화학습이라는 뜻이고요. 휴먼 피드백은 사람이 직접 피드백을 준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AI가 산출한 답이 할루시네이션 같은 경우는 맞고 틀리는 걸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면 이거는 틀리는 거고, 뭐 좋은 정보를 제공하면 맞는 거죠. 그러나 AI가 산출하는 답은 절대적으로 맞는 거, 절대적으로 틀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면. 예를 들면 보세요. 만약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뭐 예를 들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가 텍스트로 대답을 할 거란 말이에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뭐 좋은 대학이야. 예를 들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뭐 안 좋은 대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게 답이겠습니까? 좋은 대학이야가 답인가요? 아니면 안 좋은 대학인 게 답인가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이거는 우리가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수업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제가 하는 다른 수업에서는 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수업에서는 정확도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확도를 얘기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참작하는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RLHF라고 해서 사람이 선호하는 답에 대해서 피드백, 휴먼 피드백, 사람의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강화학습이고요. 강화학습이란 건 답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어떤 뭐 상황이나 배경이나 이런 거를 주어줘서 예를 들면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휴먼 피드백은 사람의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가끔씩 그 AI 이렇게가 답을 AI한테 오늘 과제가 이거야. 과제 좀 답을 알려줘라고 했을 때 만족할 만한 답이 나오면 여러분들 엄지척 같은 거 누르잖아요. 이게 휴먼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아, 이걸 학습을 시켜주면 이제 AI는 아, 이렇게 답하는 게 좋아하는구나. 앞으로 이런 스타일로 답을 해야겠구나. 이런 선호도를 선호도를 피드백 주면 얘가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강화학습돼서 보상이 돼서 그러니까 이런 그 뭐냐 엄지척 피드백을 누르게 되면 얘가 안에 자체적으로 포인트가 쌓이면서 예, 이런 선호하는 답으로 스타일로 제시하려고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보상을 최대하게 받기 위해서. 자, 이런 게 바로 RLHF예요. 즉, 사람의 취향을, 선호도를 학습시켜 주는 건데,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난 이게 좋아라고 계속 학습을 시켜주면, 리스폰스를 주면 얘가 거기에 대해서, reinforcement learning, 계속 보상을 학습하게 되고, 따라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리스폰스로 계속 답변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앞에 데이터만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고용 AI에 대해서 고용에 특화된 전문 AI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런 레인포스먼트 휴먼 피드백을 주면서 예를 들면 욕설이라든지 뭐 비방이라든지 이런 학습은 사람들이 이거 나쁜 거야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 이런 거 쓰면 안 돼라고 피드백을 주면 얘는 그런 답들은 제시하지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화학에 대한 AI를 특화시켜서 화학 전문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폭탄을 제조하는 걸 알려줘. 폭탄 제조 방법을 알려줘. 라고 질문한다면 폭탄 제조라고 하는 건 윤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답은 생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전문가분들이 그 전에 그 서비스 개통하기 전에 이것들을 이미 피드백을 줘서 이런 거 답변은 안 좋은 거야라고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폭탄 제조법을 알려줘라고 이게 치더라도 정중하게 거절하죠. 저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랭귀지 모델입니다. 폭탄은 위험한 거니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응답을 할 수 있게 인간의 선호도를 수집해서 좋은 답변을 선택하고 안전한 응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라미터는 점점 커지는데, 예, 파라미터가 커지면 이게 할 수 있는 게 많죠. GPT-3에서는 그랬어요. 자, 마지막 한 슬라이드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술 중에 하나는 양자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게 하드웨어로 들어가면 양자 컴퓨팅 기술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면, LLM으로 들어가면, 양자화 기술이라고 표현합니다. 둘 다 비슷한 개념인데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점점 이제 데이터가 늘어납니다. 정리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파라미터라고 하는 예를 들면 GPT-3의 파라미터 개수는 1750억 개예요. 즉 1750억 개의 예를 뭐 쉽게 얘기하자면 단어가 학습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파라미터가 늘어나면 용량이 점점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1750억 개를 4바이트가 되게 적은 바이트거든요. 그거를 계산하면 지금 적어도 이 서버가 700기가바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메모리를. 그러니까 메모리 그 용량을요. 서버가. 그러면 만약에 이게 1750억 개가 아니라 1조 개가 넘어가면 7000기가바이트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량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는 용량을 비트를 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4비트가 아니라 32비트였다면 어, 이게 8배니까, 5600기가바이트가 필요했던 건데, 이거를 압축을 해서 4바이트로 바꿔줘요. 그렇게 되면 고작 700기가바이트만으로도 똑같은 성능을 거의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양자화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비트라고 하는 거는 요, 이렇게
AI 컴퓨터가 0과 1의 기계어를 쓰잖아요. 요 이제 줄을 얘기하는데 벡터의 이제 길이를 얘기하는데 이걸 4비트 압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약간 정확도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체로 성능은 유지합니다. 그래서 원래 비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용량이 너무 커지니까 32비트를 4비트로 줄여서 길이를 줄이는 거예요, 압축을. 그래서 메모리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더 이제 파라미터가 늘어난 AI를 학습하게 되더라도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만약에 700GB가 필요했다면 이거를 4비트로 줄이게 되면 8분의 1인 87GB만 있으면 되죠. 그렇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온 디바이스라고 그래서 AI 온 디바이스라고 그래서 요즘에 AI 글래스 같은 거, AI 안경 있잖아요. 이런 거 쓰잖아요. AI 핸드폰. 그러니까 핸드폰에 또는 안경에 AI를 삽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 하면 네트워크가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AI가 삽입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불러서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AI 온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AI를 디바이스 안에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디바이스가 기계거든요. 그러니까 AI가 기계 장치 안에 AI를 집어넣는다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AI 글래스에 700GB의 용량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이 크기상 메모리 크기상 안경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서 경량화로 87GB 되게 높긴 한데 이렇게 줄여서 넣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온 디바이스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압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두 슬라이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가시기 전에 공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잠깐만요. 녹화 중지하고